여몽은 예주 연암군 부파연 출신으로 어렸을 때 남쪽으로 건너가 누나의 남편인 등당을 찾아갔는데, 당시 등당은 손책의 장수로 여러 차례 산월족을 정벌하는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몽은 대략 15살이 되었을 때 등당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 군을 이끌고 출진하자 그를 몰래 따라갔고, 등당은 나중에서야 여몽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당은 여몽의 안위가 걱정되었기에 큰 소리로 꾸짖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으나, 여몽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에 등당은 여몽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등당은 전장에서 돌아온 뒤 여몽의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이를 아뢰었고, 이에 여몽의 모친은 여몽을 불러내 화를 내며 그에게 벌을 주려 했는데, 여몽은 모친에게 가난하고 천한 상태로 머물 순 없으니 뜻밖의 공을 세우면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호랑이가 사는 굴을 찾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이와 같은 여몽의 발언에 여몽의 모친은 그를 불쌍히 여겨 결국 그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등당 휘하의 관리들 중 한 명이 여몽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를 가벼이 보며 저 아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는 고기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날에 여몽을 만나서도 그를 업신여기며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몽은 결국 참지 못하고 대노하며 그 관리를 칼로 죽인 다음 달아나 마을 사람인 정장의 집에 숨었으나, 이후 정신을 차린 뒤 교의 원웅에게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몽이 등당의 처남이었기 때문인지 원웅은 손책에게 여몽을 위한 말을 해주었고, 이에 손책은 여몽을 불러서 보고는 귀하게 여기며 그를 자신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등당이 죽자 장소가 직접 여몽을 청구하여 등당을 대신하게 했고 별부사마에 임명되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건안 5년 손책이 암살당해 죽은 뒤 송건이 손책의 뒤를 이어 모든 일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송건은 모든 소장들을 해하려 병사의 수가 적거나 쓸모가 없는 자들의 부대를 병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몽은 이대로 있다간 다른 부대에 종속될 거라 생각했기에 몰래 외상으로 돈을 빌린 뒤 자신의 휘하 병사들에게 진홍색 옷과 행등을 갖추어 입게 했고, 병사들과 함께 쉬지 않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열하는 날이 되었을 때 여몽은 성하게 빛날 정도로 완벽하게 병사들을 사열시켰고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줬기에 송건은 이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여몽이 지휘하는 병사의 수를 늘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몽은 손책에 이어 송건의 눈에도 드는데 성공했고,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항상 공을 세웠기에 송건은 여몽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평북도 위에 임명하였고,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항상 여몽을 파견해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건안 13년 송건은 황조를 정벌하기 위해 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이때 여몽은 선봉장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황조는 도독 진취에게 수군을 줘 역으로 군을 이끌고 출전해 송건의 군대를 요격하게 했으나, 여몽이 진취의 군대를 격파하고 직접 그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뒀기에 능통과 동습 등은 그 승세를 타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황조가 있는 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조는 진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추격을 받아 사로잡혔고 기사 풍칙에게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조를 죽여 손씨 가문의 오랜 수건을 푼 송건은 휘하 제장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진취를 먼저 잡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며 여몽의 공을 지켜 세운 뒤 그를 횡야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돈 1천만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몽은 젊어서 서전을 익히지 않아 매번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글이 아니라 말로써 상소를 했기에 송건은 여몽의 이러한 점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은 여몽과 장음에게 경들은 이제 중요한 지위에서 사무를 맡아보게 되었으니 마땅히 학문을 배워 스스로 깨우치고 익혀야 하오 라는 조언을 해줬으나, 여몽은 군사와 관련된 업무가 힘들 정도로 많아서 글을 읽는 것을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성건은 내가 어찌 경에게 경서를 공부하여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겠소. 다만 마땅히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어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요. 그리고 경은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 누군들 나와 비교할 수 있겠소. 그리고 광무제는 군대에 관한 일에 힘쓰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조조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경은 어찌 혼자서 스스로 힘쓰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하며 사실상 여몽을 꾸짖습니다. 이에 여몽은 송건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때부터 비로소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뜻을 굳건히 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기에 그가 공부한 내용에 관해서는 나이가 많은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학문으로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몽은 적벽대전에 참전하여 주유를 도와 조조를 격파하는데 힘을 보탰고 남군의 조인을 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합니다. 당시 주유는 감령의 건의에 따라 그를 이릉으로 보내 그것을 점거하게 하였는데 이를 알아챈 조인이 5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 감령을 포위하였기에 감령은 주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수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사의 수가 적어 감령을 구원하기 위해 병사를 나눌 여력이 없다고 했으나 여몽이 나서서 주유 등에게 능통을 본진에 머무르게 하고 저와 그대들이 가면 위급한 포위를 푸는 것은 형세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제가 보증하건대 능통은 10일 정도 본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주유에게 말해 병사 300명을 따로 파견해 엘람으로 험준한 길을 끊는다면 적들이 달아날 때 그들이 타고 있던 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주유는 여몽의 계책에 따라 이를 진행시키며 지원군을 이끌고 이릉으로 진격해 이릉을 포위하고 있던 조인의 군대와 교전하여 반 이상의 적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살아남은 조인의 군대는 밤중에 달아났으나 앞서 여몽의 계책으로 설치한 뗄나무가 퇴로를 막고 있었기에 그들은 모두 말을 버리고 걸어서 도주했고 이로 인해 주유는 300필의 말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승리 덕택에 주유군의 사기가 배나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몽은 더 이상 과거처럼 단순히 선봉장이나 돌격대장으로 활약하는 것이 아닌 지략으로서 적을 압도하며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한 15년 주유가 죽고 노숙이 그의 후임이 되어 육구로 가다가 마침 여몽의 둔영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평소 노숙은 여몽이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가벼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어떤 이가 노숙에게 여장군의 공적과 명예가 나날이 높아져 옛날처럼 대할 수는 없으니 군께서는 마땅히 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노숙은 여몽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숙은 여몽과 함께 술 한잔을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주연이 무르익자 여몽은 노숙에게 군께서는 중임을 맡아 관우와 인접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떤 계략으로서 부루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노숙은 단번에 때가 오면 시적절하게 대응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지금 동서가 아무리 한 집이 되었을지라도 관우는 실로 곰과 호랑이 같은 존재인데 어찌 미리 계책을 정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노숙을 위해 5가지의 계책을 세워주니 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몽에게 가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고 감탄하며 나는 경의 재력이 미치는 바가 여기까지 이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노숙은 주연이 끝나자 여몽의 모친을 찾아가 절을 하고 여몽과 우호를 맺은 뒤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표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히 묘사되는데 노숙은 여몽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여몽에게 나는 대제가 단순히 무량만 있을 거라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식이 뛰어나고 깊으니 더 이상 오하아몽이 아니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노숙에게 선비란 3일을 헤어져도 곧 다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봐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관우를 대비하는 계책에 대해 말해줬는데 정사 삼국지의 기록과 달리 3가지의 계책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남군에서 조인을 토벌하던 시기 익주의 장군 습숙이 군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니 주유는 표를 올려 습숙의 병사들을 여몽의 군대에 속하게 하였으나 여몽은 습숙이 담력이 있고 용맹하다며 몹시 칭찬하였고
또 그가 모아하여 멀리서 왔기 때문에 마땅히 병사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는 것이 옳다고 했기에 송건은 여몽의 말을 훌륭하게 여기며 습숙의 병사들을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성당, 송정, 서고라는 장수들과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후 3명의 장수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그들의 자제들이 유약했기 때문에 송건은 그들의 병사들을 모두 여몽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몽이 굳이 사양하며 서고 등은 모두 나라의 일을 위해 부지런히 애썼으니 비록 자제들이 어리다고 하여 그들의 부대를 패할 수 없다고 진술하며 3번의 글을 올리자 그제서야 송건은 여몽의 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3장수의 자제들에게 스승을 뽑아주어 그들이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 그가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사기라는 인물이 환연에 주둔한 뒤 여러 차례 오나라의 변경 지역을 침범하자 여몽은 먼저 사람을 보내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여몽은 틈을 엿보다가 사기의 군대를 습격했기에 사기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어 세력이 꺾인 채로 퇴각해버렸고 이에 그의 휘하에 있던 손자제, 송어 등이 노약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몽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수에서 조조와 전투를 치렀을 때도 여러 차례 뛰어난 계책을 선보였다고 하며 또 송건에게 강의 입구를 낀 채로 제방을 만들라는 제안을 하여 매우 훌륭히 방비를 했기 때문에 조조는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송건은 보루를 만들고자 했으나 대다수의 장수들은 언덕 위에서 적을 공격하고 발을 씻으며 배를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보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쓸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몽만이 병기에도 날카로운 것이 있고 무딘 것이 있듯이 전투를 치를 때도 100번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연히 적의 보기가 닥쳐와 전투가 벌어져 강가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송건을 옹호해줬기에 송건은 여몽의 말이 옳다고 말하며 보루를 지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주광을 여강태수로 임명해 환연으로 보낸 뒤 송건을 토벌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려 했는데 주광은 벼를 심는 논밭을 크게 확장해 군량을 마련하려 했고 또 간첩을 파견해 파양지역의 도적 우두머리들을 회유하여 위나라 군대가 오나라를 칠 때 내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챈 여몽은 상소를 올려 환연의 땅은 기름지고 좁기 때문에 만약 한 번이라도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면 저들의 무리는 반드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게 되면 조조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마땅히 빠르게 환연 지역을 정벌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송건은 직접 환연을 정벌할 마음을 먹고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은 다음 어떤 계책을 쓸지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모든 장수들이 송건에게 토산을 쌓고 공성무기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몽이 급히 나서서 공성무기와 토산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달이 지나야 완성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환성은 이미 오래전에 방비를 끝내게 될 것이고 필시 밖에서 적의 구원군이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보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환성을 보면 매우 견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군의 날카로운 기세로 성의 사면을 공격한다면 때에 늦지 않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 강가로 가서 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기에 송건은 여몽의 계책을 채택하여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몽은 감령을 선봉장으로 삼아 성을 공격하게 했고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뒤에서 감령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몽이 직접 북채를 손에 들고 북을 두드렸기에 모든 군사들은 도약하며 스스로 나아갔고 밥 먹을 시간이 되기 전에 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녀가 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하며 협속에 이르렀으나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에 송건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여몽을 여강태수에 임명한 뒤 둔전병 수백 명을 하사했고 사로잡은 사람과 말을 모두 장수와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릉의 도적대가 일어나 모든 장수들이 공격에 나섰으나 적들을 사로잡지 못하자 송건은 많은 수의 지조가 있어도 물수리 한 마리만 못하구나 라고 말하며 여몽에게 출진을 명했는데 여몽은 곧바로 적의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송건은 사자를 유비에게 보내 형주를 반환하라고 말했으나 유비는 양주를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소 라고 말하며 거절했기에 송건은 분노하며 장사, 영릉, 계양에 각각 자신이 임명한 태수를 파견했는데 관우가 이들을 모두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극대노하며 여몽에게 이만의 병사를 주어 서쪽으로 가서 장사, 영릉, 계양 세 지역을 점령하라 명했고 여몽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서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여 장사와 계양 지역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으나 오직 영릉 태수 학보만은 항복하지 않고 성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직접 촉에서부터 5만의 군대를 이끌고 공안에 도착한 뒤 관우를 파견해 3군을 두고 다투게 했기에 육구에 주둔하고 있던 송건은 노숙에게 1만의 병사를 주어 이양에 진을 쳐서 관우의 군대를 막게 하였고 여몽에게는 급히 서신을 보내 그를 불러들이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몽은 시간이 촉박해지자 학보의 옛 친구인 등연지를 통해 그를 회유하려 했는데 여몽은 새벽에 성을 공격하면서 등연지에게, 유비는 한중에서 하우연에게 포위되었고 관우는 남군에서 송건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어 지원군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등연지가 학보를 찾아가 이를 말해주니 학보는 두려워하며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등연지가 먼저 성에서 나와 여몽에게 이를 알리며 학보가 얼마 되지 않아 뒤따라 항복하러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기에 여몽은 미리 4명의 장수들에게 조서를 내려 각각 100명의 병사를 뽑아 학보가 성에서 나오면 곧바로 성문으로 들어가 점거하라 명합니다. 이후 학보가 성에서 나오자 여몽은 그의 손을 잡으며 영접한 뒤 서신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고는 손을 치며 크게 웃었는데 학보가 본 서신에는 유비가 공안에 있고 관우가 이양에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고 후회하며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몽은 송건의 명대로 3군을 모두 점령하는 쾌거를 이룬 뒤 늦지 않게 이양으로 가서 노숙에게 합류하여 관우와 맞섰고 나중에 조조가 한중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유비가 먼저 동맹을 청해왔기에 송건과 유비의 전쟁은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송건이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여 합비성을 포위했지만 장려의 괴물 같은 활약으로 인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퇴각하게 되었는데 장려는 송건이 퇴각하는 틈을 노려 무섭게 돌격해왔고 이에 송건은 장려에게 거의 사로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여몽과 능통 등이 죽음을 각오하고 송건을 지켰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또 대군을 일으켜 유수로 침공해왔기에 송건은 여몽을 지휘관으로 삼았고 이전에 세운 제방의 의지에 그 위에 강로 1만 명을 배치하여 활을 당기며 조조의 군대에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군대가 둔영을 완성하기 전에 여몽이 조조의 군대를 공격해 쳐부쉈기에 조조는 군을 이끌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건한 22년 노숙이 세상을 떠나자 여몽이 노숙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일찍이 노숙은 조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유비와 서로 동맹을 굳건히 하여 조조를 주적으로 삼아야 하지 유비와의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여겼으나 여몽의 생각은 정반대였는데 그는 송건에게 정로 장군이 남군을 지키고 반장이 백제에 주둔하고 장엄이 유격대 10,000명을 이끌고 장강의 아래 위를 돌아다니며 적이 있는 곳에 대응하며 제가 국가의 앞날을 위해 양양을 차지해 수비를 한다면 어찌 조조에 대한 근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어찌 관우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관우의 군주와 신하들은 속임수와 무력을 자랑하며 언행을 늘 이랬다 저랬다 하니 그들을 깊이 신뢰하여 대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우가 곧바로 동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은 지존께서 덕이 거룩하고 슬기가 밝으며 저희 등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강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 도무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린다면 다시 힘을 다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송건은 여몽의 계책을 깊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서주를 취할 뜻을 밝히며 다시 그에 대한 의논을 하였는데 여몽은 송건에게 서주를 지키는 병사들이 충분치 않다고 들었으니 공격하면 저절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세가 육지로 통하기 때문에 용감하고 날랜 기병들이 달리는 곳이라 지정께서 지금 당장 서주를 얻더라도 조조가 이후 열흘 안에 반드시 도착하여 다투게 될 것이니 비록 7에서 8만의 병사로 지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근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주를 취하는 것은 관우를 취해 장강을 온전히 차지하여 형세를 넓히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형주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기에 송건은 여몽의 말이 더욱 옳다고 여겼다 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여몽과 의논을 한 뒤 자신이 신임하는 또 다른 신하들과 이에 관해 상의하였는데 대다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오범이라는 인물은 관우를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고 시이라는 인물은 여몽의 계책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몽은 관우를 정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관우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고 두텁게 대하며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관우는 북진하여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하면서도 공안과 난군에도 병사를 남겨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몽은 상소를 올려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면서도 많은 수비병을 남긴 것은 필시 제가 도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항상 병이 있으니 병을 치료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 병사들을 나누어 건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수비병들을 철수시켜 전부 양양으로 보낼 것입니다. 연후에 대군이 장강에서 배를 타고 낮과 밤을 질주하여 올라가 통빈적의 성을 습격한다면 즉시 남군을 아래에 둘 수 있을 것이고 관우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여몽은 계획대로 자신의 병이 위중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에 송건도 노격으로 여몽을 불러들여 돌아오도록 하며 여몽이 치료를 위해 건업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게끔 했기에 관우는 정말로 이를 믿게 되었고 점차 남군을 지키던 병력들을 걷어서 번성으로 보냅니다. 게다가 관우는 위나라에서 지원군으로 보낸 우금의 군대와 조인 휘하에 있는 방독의 군대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들이는 바람에 군량이 부족해지자 멋대로 상관의 쌀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송건은 그것을 기점으로 관우를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였고 여몽을 먼저 파견해 앞장서게 했다고 합니다. 여몽은 심양에 도착하여 자신의 정예병들을 배 안에 숨긴 뒤 백이들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하였고 상인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진군하여 관우가 강변에 배치해둔 촉구병에게 이르러 그들 모두를 포박해버렸기에 관우는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사실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곧바로 공안과 남군으로 진격하여 그곳을 지키던 사인과 미방의 항복을 모두 받아냈고 성 안으로 들어가 관우 및 장병들의 식솔들을 모두 손에 넣었으나 여몽은 그들을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군중에 영을 내려 백성들의 집을 어지럽히거나 약탈을 하는 것을 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 휘하의 병사 중에 여몽과 같은 연안군 출신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민가의 삿갓을 가지고 와 관에 갑옷을 덮었기에 여몽은 그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령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그 병사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몽이 군령을 엄격히 적용하자 군중의 병사들은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고 하며 그 이후부터 병사들은 길에 떨어진 것도 죽지 않을 정도로 군령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몽은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친근히 대하고 보살피며 그들을 구제하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묻고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약품을 제공해줬으며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옷과 먹을 것을 주며 형주의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우는 소왕군의 공격으로 물러난 데다가 남군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군으로 향하면서 여러 차례 여몽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서로 묻고 답하게 했는데 여몽은 관우가 보낸 사자를 후대하며 그가 성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어 현재 남군이 얼마나 살기 좋은 상태인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사자가 돌아와 관우의 장수와 병사들에게 가족들이 별 탈이 없고 평소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로써 관우의 병사들은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관우는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맥성으로 갔는데 이때부터 관우의 군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가 다시 진군하여 장양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다수의 병사들이 도망쳐 여몽에게 항복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 관우는 임조현으로 도망쳤으나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주윤과 반장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참수당했다고 하며 여몽의 관우 정벌전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송건은 형주를 차지하게 되자 여몽을 남군 태수로 삼고 잔능으로 봉한 뒤 그에게 돈 1억 전과 황금 500근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몽은 굳이 사양하며 돈과 황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송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몽은 병을 얻게 되었고 당시 공안에 있던 송건은 여몽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영접해 정각안에 둔 뒤 만방으로 그를 치료하고 보호하였고 여몽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를 모집하여 많은 돈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여몽이 아파하면 자신도 아파하며 걱정을 하였고 수차례 그의 안색을 보려고 했으나 자신이 나타나면 여몽이 또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힘들게 움직일까 두려워 항상 벽을 뚫어 그를 살펴보는 기행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몽이 조금이라도 밥을 먹는 것을 보면 그 즉시 기뻐하며 좌우를 돌아보고는 웃으며 말하였고 그러지 못하면 그 즉시 탄식하며 밤에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하니 이러한 송건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여몽의 병환이 차츰 나아졌기에 송건은 기뻐하며 사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여몽의 병환이 더욱 위독해지자 송건은 직접 여몽을 살피며 도사에게 명하여 그를 살려달라고 빌게 했으나 여몽은 결국 42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송건은 여몽이 죽자 매우 애통해하며 먹는 것을 줄였고 여몽이 죽기 전에 상사를 검약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듣고는 더욱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몽이 죽기 전 송건이 여몽에게 그를 대신해 남군을 지킬 장수가 누구인지를 묻자 여몽은 주연을 추천했는데 주연은 훗날 위나라의 명장들과 대군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남군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몽은 감령이 오나라로 귀순해 왔을 때 주유와 함께 그를 청거했지만 감령은 성정이 난폭하고 살생을 좋아했기에 여몽에게 지켰고 감령은 때때로 송건의 명을 어기는 짓을 저질러 그의 분노를 샀으나 그때마다 여몽은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감령처럼 싸움에 능한 장수는 구하여 얻기 어려우니 마땅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송건은 감령을 두텁게 대했고 이로 인해 감령은 오나라에서 그 쓰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몽은 강하 태수 채유와 공적인 일로 사사건건 부딪혀 채유는 항상 여몽의 잘못을 송건에게 일러바쳤으나 여몽은 채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예장 태수 고소가 사망하자 송건은 여몽에게 누구를 예장 태수로 임명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이때 여몽은 채유를 추천하며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기에 송건은 웃으면서 여몽의 공정함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훗날 송건은 병사들을 인솔할 장수가 부족함을 걱정하고 탄식하며 여몽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여몽을 평가하길 여몽은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군사 계책을 잘 알아 결단을 내릴 줄 알았기에 학보를 속이고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계책의 기묘함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여몽이 위나라와 혈투를 벌이던 관우의 뒤통수를 쳐서 형주를 점령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하는데 주로 위나라의 승리로 판세를 굳어지게 만든 여몽의 편협한 시각과 대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과 오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수비하기 어려운 서주를 취하려 하는 것보다 형주를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나라가 남군을 점령한 이후 이를 이용해 위나라를 향한 공세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는 형주를 평정한 여몽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엔 이프가 없다지만 여몽이 송건에게 형주를 취하며 양양을 점거할 거라는 언급도 했기에 아마 여몽이 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촉과의 결전 이후 오나라가 위의 양양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여몽이 갑자기 병사해 버린 것이 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여몽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